저는 어릴 때부터 누가 봐도 없는 집 아이였습니다. 새 옷은 설날에 한 벌 받으면 그게 1년치였습니다. 그마저도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는 게 대부분이었고 소매가 닳고 단추가 떨어져도 엄마는 바느질로 때웠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올 때 저는 누가 내 옷을 볼까봐 쉬는 시간마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운동화 밑창으로 물이 스며들어 수업 내내 발이 축축했습니다. 양말이 젖으면 하루 종일 찝찝했지만 그걸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는 또 아버지와 돈 때문에 싸우고 계셨고 저는 방문 밖에서 숨죽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늘 똑같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운이 좋으면 계란 반쪽. 그마저도 없는 날엔 밥 위에 간장만 뿌려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반찬 바꿔 먹자고 할 때마다 저는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부끄러웠고 닫으면 서러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엔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 엄마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껴 써라. 참아라. 조용히 해라. 이 세 마디가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뭘 사달라고 조르면 손등을 맞았고 배고프다고 하면 눈치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꿈을 말할 때 저는 오늘 저녁 반찬이 뭘까를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이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저는 빈칸을 내고 혼났습니다. 꿈을 꾸는 건 배부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난이, 그 서러움이 저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줄은. 중학교를 그만둔 날 담임 선생님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니 어쩔 수 없지.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시 와라.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놓으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걸. 교실 문을 나서는데 친구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다른 세상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장 돈 버는 게 먼저지. 공부가 밥 먹여주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학창 시절의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교과서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펼쳐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장롱 위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나중에 폐지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교복 대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엄마 대신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연고 하나 바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울엔 손가락이 곱아서 거스름 돈을 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낀 그릇을 닦고 잔반을 치우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사장님은 빨리빨리만 외쳤고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밥은 손님들이 남긴 반찬에 국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게 하루 중 유일한 끼니인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며 대문 틈에 끼우고 아파트 복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런 거 넣지 마. 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떤 집에서는 제가 넣자마자 바로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저만 이렇게 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은 저를 못 배운 애라고 불렀습니다. 서류를 쓸 때 학력난에 중퇴라고 적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차이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미뤄둔 것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쪽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밀린 지 석 달째 집주인은 매일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짐 빼. 라는 말에 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부동산에 갔지만 집주인은 밀린 월세랑 상계하겠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제 돈인데 왜 저는 항상 당하기만 해야 하는지. 부동산 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우는 것도 창피한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4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제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없이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평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휴지를 받았고 그 사람은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보증금 문제요? 그건 세입자 잘못이 아니에요. 계약서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제 계약서를 보더니 집주인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싸워주는 걸 봤습니다. 결국 보증금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겐 2달을 버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그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밥 한 끼가 2끼가 되고 2끼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학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었고 잘 버텼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1년 뒤 그 사람이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랑 살래요? 잘해줄게.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만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살면 이제는 사람 대접 받겠구나.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외로움은 더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으면 모든 게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결혼 후에 시작된다는 걸. 결혼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며 손을 잡아주셨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도 처음엔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저는 드디어 가족이 생겼구나.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학력이 알려지기 전까지였습니다. 어느 명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어디 나왔어? 저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중학교 중퇴래요. 집안이 어려워서.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너 그걸 알고 결혼한 거야?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시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좀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시누이도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며느리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늘 부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겨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은 20가지가 넘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시누이는 아이를 봐야 한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임신 중이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니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입덧이 심할 때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넌 원래 몸 쓰는 거 익숙하잖아. 동서는 약해서 안 돼. 익숙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해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쉬어본 적이 없어서 아픈 티를 내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밥상도 차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순서로 먼저 먹고 저는 부엌에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식어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늘 구석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잘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내 편이 되어준다던 사람이 시댁 앞에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또 혼자였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못 배운 며느리는 어디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손주를 안겨드리면 시어머니도 저를 다르게 봐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낳은 건 딸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딸이야? 에휴,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돌아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를 안고 혼자 울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미역국은 사흘 만에 끊겼고 저는 찬밥에 김치를 얹어 먹으며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딸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못 배워서 그래.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제 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엄마 둬서 애가 불쌍하다. 그래도 얼굴은 예쁘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대들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공부 안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살짜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공부하고 싶었어. 근데 그때는 못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다시는 고개 숙이지 말자.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이 아이만큼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자. 그날부터 밤마다 책을 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끝내면 밤 11시가 넘었지만 저는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못 나온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 책부터 샀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책을 샀습니다. 법이 뭔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아는 게 힘이라는 걸. 딸이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가 크면 엄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시댁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눈이 감기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걸 눈치챘지만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냥 살림이나 잘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길 수 없으니 결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저는 독학으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땄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아이 학교 행사에 가면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엄마 나이 먹고 공부한다며?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나이는 지났습니다. 38배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22살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보다 절실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강합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 새벽까지 판례를 읽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42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한 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중학교 중퇴라고 손가락질 받던 제가 대한민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날이 왔습니다. 시댁 쪽 친척이 금전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투자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를 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피고 측 방청석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저를 못 배웠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 입장하십시오. 저는 똑바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5년을 버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제 목소리는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못했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무시당해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의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재판은 제 승소로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없는 사람 취급받던 15년. 그 세월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똑바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을 기대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복수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변호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22살이 된 딸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판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인 거 진짜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묻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5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사무실을 열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는 사건은 저처럼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당한 어르신,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의뢰인들이 묻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한때는 법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당하고만 살았어요. 딸에게 늘 말합니다. 엄마처럼 참기만 하지 마. 억울하면 말해.
내가 옳다는 건 언젠가 반드시 증명된다. 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0에 시작해도 됩니다. 50에 시작해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셨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참고 버티고 삼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후회도 희망도 모두 소중한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